안녕하십니까, 책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몸은 얼굴부터 늙는다입니다. 저자는 KRD, 니온바시 메디컬 팀, 그리고 출판사는 갈매나무입니다. 몸은 얼굴부터 썩는다. 얼굴이 썩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이야? 라고 의아해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얼굴이 썩는다는 말을 들으면 어떤 모습이 떠오르는가? 녹아내리거나 부어올라서 얼굴 자체가 무너져 버리는 이미지를 떠올릴 수 있을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서서히 기능이 쇠퇴하거나 완전히 멈추는 이미지를 떠올릴 수도 있겠다. 다른 한편으로 서서히 기능이 쇠퇴하다가 완전히 멈추는 이미지를 떠올릴 수도 있겠다. 얼핏 보기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안쪽에서는 문제가 점점 커져서 기능이 저하되다가 마침내 정지하는 것이다. 이 책에서 말하는 썩는다는 후자의 이미지이다. 얼굴에는 눈과 코, 입, 귀, 인간이 살아가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감각기관이 모여 있다. 이 기관들의 기능이 서서히 쇠퇴해서 결국에는 정지하면 어떻게 될까? 인간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오감, 시각, 미각, 후각, 청각, 촉각. 이러한 것 중 4개의 감각기관이 얼굴에 속해 있다. 즉, 얼굴이 썩으면 평범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된다. 눈이 쇠퇴해서 그 기능을 완전히 잃어버리면 아름다운 풍경이나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을 볼 수가 없다. 입의 기능이 쇠퇴하면 맛있는 음식을 맛볼 수가 없다. 코의 기능이 쇠퇴해도 맛있는 음식 냄새를 맡을 수가 없고 풍미를 마음껏 즐기지 못한다. 눈, 코, 입의 기능이 쇠퇴하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식욕 자체가 없어지고 말 것이다. 그리고 귀가 쇠퇴하면 대화를 즐길 수 없고 위험을 감지하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썩는 현상이 진행되고 있다면 이미 몸에 뭔가 심각한 이상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크다. 마치 흰개미가 안쪽에서부터 갉아먹는 집과 같다. 눈에 띄지 않게 은밀히 쌓이는 문제는 결국 병의 온상이 된다. 그러므로 사람의 건강 상태는 얼굴을 진단하면 바로 알 수 있다. 얼굴은 뇌에 직접 연결되는 모든 감각기관이 집약되어 있다. 현재 전신의 상태를 가장 단적으로 나타내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몸 전체가 썩어 들어가지 않게 하려면 우선 얼굴의 건강이 중요하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한창 일할 나이인 30에서 40대에도 이미 얼굴이 썩어 들어가기 시작한 사람이 적지 않다. 사실 사람이 썩는다는 것은 나이에 의한 것만이 아니다. 그보다는 나 자신의 몸을 지켜줘야 할 면역 반응의 폭주가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 병원균 같은 외적으로부터 몸을 보호하는 면역 반응이 왜 우리 자신에게 적의를 드러내는 것일까? 왜 우리의 생명을 지켜줘야 할 면역 반응이 몸이 썩는 속도에 영향을 주는 것일까?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 몸을 형성하고 있는 세포가 어떻게 면역 기능을 발휘하여 병을 막아주고 있는지 그 방어 시스템을 알아야 한다. 병원체를 제거하는 데는 여러 단계가 있다. 원래 외부에서 들어오는 병원체는 피부나 몸의 기관을 덮고 있는 점막의 장벽에 의해서 차단된다. 대부분의 병원체나 이물질은 이곳을 통과하지 못한다. 하지만 가장 먼저 장벽을 넘는 병원체나 이물질이 생긴다. 면역 반응은 이렇게 처음으로 장벽을 돌파한 병원체나 이물질에 대해서 일어나는 반응이다. 예를 들면 넘어져서 다쳤을 때
몸 안에 다양한 병원체나 세균이 들어온다. 이때 몸을 방어하기 위한 세포를 면역세포라고 한다. 조금 어렵게 들릴지도 모르겠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일어나는 병원체 및 세균과 맞서는 면역세포의 투쟁이야말로 사람마다 다른 노화 속도의 주된 요인이다. 면역세포들은 어떻게 커뮤니케이션을 취하고 있을까? 크게 나누어 두 가지 커뮤니케이션 방법이 있다. 하나는 세포끼리 접촉해서 직접 커뮤니케이션을 취하는 방법이다. 뇌에 있는 신경세포 등은 통화하기 위한 실에 해당하는 시냅스를 최대한 늘려서 좀 더 신속하게 많은 세포와 정보를 교환한다. 하지만 면역세포 입장에서는 광대한 몸속에서 많은 아군을 불러들여 싸우기에는 조금 비효율적인 커뮤니케이션 방법이다. 다른 한 가지 방법은 몸속에 뻗어 있는 네트워크 혈관을 사용해서 원격으로 커뮤니케이션을 취하는 방법이다. 세포는 단백질로 만들어진 신호 전달 물질을 혈관 안에 방출한다. 그것이 바로 사이토카인이라는 물질이다. 사이토카인은 혈류를 통해 몸속을 자유롭게 돌아다닌다. 그렇기 때문에 몸속에 있는 다양한 세포에 메시지를 보낼 수가 있다. 사이토카인은 수용체라는 특정 메시지를 받아들이는 수실함과 같은 것을 가지고 있어서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확실하게 메시지를 받을 수가 있다. 사이토카인의 메시지에는 여러 내용이 담겨 있다. 늘어라 라는 메시지도 있고 세포의 행동을 촉진하는 이래라 라는 메시지도 있다. 한편 얌전히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것도 있고 세포 행동을 억제하는 죽어달라라는 메시지도 있다. 사이토카인은 면역세포뿐만 아니라 모든 세포에서 발신되는 그런 세포 사이에서 몸을 유지하기 위한 메시지를 전달한다. 호르몬은 몸의 각 기관을 움직이거나 기분이나 감정을 좌우하는 신호를 전달하는 물질이다. 호르몬과 사이토카인은 매우 비슷한 역할을 한다. 하지만 호르몬은 몸에 광범위하게 작용한다는 점에서 사이토카인과 큰 차이가 있다. 즉, 통신을 할 수 있는 거리가 다른 것이다. 사이토카인은 주로 발신하는 세포 주변에 작용한다. 반면 호르몬은 사이토카인에 비해서 더 멀리 있는 표적기관에 작용할 수가 있다. 병원체를 몰아내기 위해서 사이토카인으로 면역세포를 활성화하면 면역세포는 병원체에 감염된 자신의 몸의 세포를 점점 파괴하기 시작한다. 당연한 얘기지만 세포의 파괴는 고통을 동반한다. 면역세포가 물리적으로 공격하는 부위는 붉게 변하거나 열이 나고 통증이 생기거나 붓기도 한다. 마치 몸 안에 불꽃이 생기는 것과 같은 상태가 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염증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몸 안에서 그런 만성염증이 없다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전 인구의 약 70%가 앓고 있는 염증성 질환이 있다. 바로 치주병으로 입안에서 생기는 만성적인 염증이다. 치주병은 입안에 있는 세균이 치아와 잇몸 사이에 붙어서 생겨난다. 세균이 많이 붙으면 잇몸에 경미한 염증이 일어난다. 이 내독소에 면역체가 반응해서 사이토카인이 대량으로 분비된다. 면역세포가 활성화돼서 잇몸이 붓고 염증이 유발되거나 파골세포가 활성화되곤 한다. 이런 식으로 자신의 몸을 공격하고 염증 상태를 일으키게 되는 것이다. 염증 상태가 계속되면 세균에 감염된 잇몸 조직이 점점 파괴된다. 치조골이라는 치아를 지탱하는 뼈가 녹기 시작하고 결국에는 치아가 빠지고 만다. 이처럼 몸의 기능이 조금씩 저하되는 부패와 만성염증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
입안에는 약 500에서 700여 종의 균이 있다. 이 세균들은 제각기 역할이 있는데 식생활이나 생활 환경의 변화에 따라 세균의 균형이 깨지면 내독소를 가진 세균이 늘어난다. 이 세균은 치아 주변에서 염증을 일으키는데 그치지 않는다. 사람의 입에는 타액이 흐르고 하루에 1에서 1.5리터의 타액을 마신다. 이 세균은 이 타액에 함유해서 위나 장의 소화기관을 통해 몸 안의 또 다른 장기 기관에 이르게 된다. 치주병이 심해지면 문제는 더 커진다. 잇몸 조직이 파괴되어 온몸 곳곳에 연결되어 있는 혈관과 이어지면 세균이 혈관을 타고 온몸을 돌기 때문이다. 그러면 온몸에 존재하는 면역세포가 세균의 내독소에 반응해서 염증을 만드는 사이토카인을 퍼뜨린다. 결국 온몸이 염증에 휩싸이게 되는 것이다. 특정 부분에서 사이토카인의 혈중 농도가 높아지면 사이토카인은 호르몬과 마찬가지로 온몸에 대량으로 확산되는 특징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치주병이 장기화되면 거기에서 발생하는 사이토카인이 전신의 면역세포에 영향을 줘서 온몸이 염증 상태가 되고 만다. 최근 여러 연구에서 치주병과 전신질환의 연관성이 밝혀지고 있는데 그 주된 원인이 사이토카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치주병으로 인해 생긴 사이토카인은 혈중의 당을 에너지로 변환하는 호르몬인 인슐린의 기능을 정지하라는 메시지를 보낸다. 그로 인해 인슐린 저항성 상태가 되어 당뇨병을 악화시킨다. 즉, 치주병을 제대로 치료하면 인슐린 저항성이 개선되어 혈당을 잘 조절할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또한 고혈당은 입안의 만성염증을 악화시킨다. 그 밖에도 치주병 세균이 동맥경화 등의 심혈관 질환을 일으키거나 악화시킨다는 사실이 다양한 연구를 통해 밝혀지고 있다. 치주병균은 치주 조직을 파괴하는 무서운 균이지만 사실 치주병균 자체의 병원성은 매우 약하다. 대장균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이다. 병원성이 약한데 왜 치아를 지탱하는 뼈가 녹는 것일까? 그것은 치주병균이 가지고 있는 내독소에 면역세포가 과잉 반응해서 사이토카인을 방출해서 염증을 일으키기 때문이다. 그러면 치주병은 어떻게 진행될까? 치주병균은 치아 주변에 부착된 플라그 속에 들어가 공기가 잘 닿지 않는 치아와 잇몸 사이를 향해 이동하고 더 안으로 파고든다. 원래 잇몸에는 치육구라 불리는 1에서 2mm의 틈이 존재한다. 이 틈이 염증에 의해서 파괴되어 치주병균이 더 안으로 침입한다. 치주병균이 치아와 잇몸 사이에 들어가면 염증을 일으켜서 빨갛게 붓고 피가 난다. 이것은 치주병균을 면역세포가 공격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면역세포로부터는 사이토카인이나 단백질 분해 효소가 대량으로 방출된다. 치주병균을 제거하려고 면역세포도 사이토카인이나 단백질 분해 효소를 계속 방출한다. 치주 포켓 안쪽에는 염증이 심해져서 잇몸 조직이 파괴되고 혈관도 상처를 입어서 치주병균이 혈관을 통해 온몸에 퍼지고 만다. 이로써 치주병이 전신병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비염 때문에 입으로 호흡하는 게 일상화되면 타액이 건조해져서 치주병이 악화된다. 타액에는 치주병균의 활동을 억제하는 면역물질이 포함되어 있는데 산을 중화해서 입안을 중성으로 되돌리는 역할을 한다. pH 7은 선호균에게 최적의 환경이다. 그러므로 타액이 감소하면 입안이 산성해되어 치주병균이 증식하기 쉬워진다. 타액은 세균이 몸에 침투하지 못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 늘 대량의 타액을 흘리는 아기를 떠올려보라. 타액이 활동하기 때문에 저항력이 약한 유아도
세균의 위험에 노출되는 일이 없는 것이다. 우리는 입안의 불씨가 작은 불이 되어 점차 몸 전체로 퍼지는 불똥이 튀며 큰 불로 번지는 상황을 설명했다. 작은 불을 막기 위해서는 그런 큰 불이 일어나기 쉬운 곳을 미리 파악해두고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 그 작은 불은 입안에서 발생한다. 그러면 어떻게 주의를 기울여야 할까? 우선 잊어서는 안 되는 사실은 치주병을 일으키는 치주병균은 치아에 붙은 치석 안에 숨어 있다는 점이다. 먼저 자신의 입안에 넣은 것들에 주목해야 한다. 아침이나 점심에 시간이 없다고 편의점에서 빵이나 주먹밥을 먹는다. 저녁에도 귀찮아서 패스트푸드나 라면, 우동 등으로 끼니를 때운다. 그러한 식생활을 계속하다 보면 치아에 플라그가 붙기 쉽고 치주 병균이 증식하기가 쉽다. 또한 당질 중심의 생활을 계속하다 보면 당뇨병으로 연결되기도 쉽다. 자신의 치아에 플라그가 붙지 않도록 매일 양치질을 거르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사실 양치질을 해도 과연 플라크가 제대로 제거되었는지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래서 치주병에 걸려도 초기에는 자각 증상이 없고 자신이 치주병을 앓고 있는지조차 모르는 사람도 많다. 그렇다면 이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우선 잇몸의 색이 입술 윗면의 색과 비교해서 흑적색으로 변해 있으면 치아에 염증이 일어났을 가능성이 크다. 잇몸이 부어 있어도 주의해야 한다. 양치질을 할 때 치아와 잇몸 사이에서 피가 스며 나오거나 칫솔이 붉게 물들어 있는 것은 잇몸에서 염증이 진행되고 있다는 증거이다. 또한 잇몸이 두꺼워지거나 부은 것처럼 도출되어 있으면 이미 염증이 상당히 진행되고 있을지도 모른다. 가공식품에 많이 들어있는 에이지는 염증을 일으키는 물질이다. 에이지는 음식물에서 섭취하기도 하고 잘못된 생활 습관 등에서 몸속에서 만들어지기도 한다. 또한 만성염증뿐 아니라 노화에도 깊은 연관이 있는 물질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최근 연구에서는 당화를 산화 이상으로 세포를 손상시키는 요인으로 주목하고 있다. 당화란 단백질과 당이 결합해서 단백질이 변질되는 현상이다. 그 당화의 결과로 생성되는 물질을 AG라고 불린다. AG란 Advanced Glycation and Product의 약자로 최종 당화 산물이라고도 한다. 강한 독성을 가지고 있어서 전신의 건강과 노화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물질이다. 더구나 한번 당화돼서 에이지가 된 단백질은 원래대로 돌아가지 않는다. 에이지는 당화한 세포의 기능을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주변의 정상적인 세포도 공격하고 만다. 당과 단백질의 결합이라고 해도 얼핏 상상이 안 갈 수도 있다. 자주 먹는 요리를 예로 들어보자. 맛있게 구운 핫케이크를 떠올려보라. 식욕을 자극하는 표면의 노르스름한 색, 이것이 당화이다. 핫케이크의 재료는 계란과 우유 등의 단백질과 밀가루, 설탕류의 당이다. 프라이팬 위에서 단백질과 당이 만나서 당화한다. 원래 인간의 몸 안에서는 자신의 세포에 대해서 면역 반응이 일어나는 일은 없다. 하지만 당이 결합하여 변성된 단백질은 이물질로 인식해서 면역 세포에게 공격을 받는다. 단백질이 있는 모든 곳에서 에이지가 생긴다. 그리고 에이지가 쌓여있는 부분에는 염증이 일어난다. 혈관에 에이지가 쌓이면 동맥경화, 뼈에 축적되면 골다공증, 눈에서는 백내장을 일으킨다. 에이지가 생기는 것은 세포뿐만이 아니다. 몸 안에서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혈구나 효소도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에이지의 먹이가 되고 만다. 당화는 단백질의 기능을 떨어뜨린다. 즉, 혈구나 효소의 활동도 쇠약해진다는 뜻이다.
혈구의 AG화는 일반적인 혈액 검사에서도 알 수가 있다. 지금까지는 나이를 먹거나 자외선의 영향으로 인해 콜라겐이 끊어지거나 손상을 입어서 피부가 탄력을 잃고 처지거나 주름이 생긴다고 생각해왔다. 하지만 최근 연구에서는 당이 결합해서 AG화됨으로써 콜라겐이 딱딱해지거나 약해진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결국 AG는 피부의 노화에도 연관이 있는 것이다. AG가 피부 주름이나 처짐만 만드는 것이 아니다. 자외선에 노출되어 생긴다고 여겼던 기미도 AG가 장난을 치는 것이라고 밝혀졌다. 자외선에 노출되면 피부 표면의 기저층에 있는 멜라노사이트가 멜라닌을 만든다. 콜라겐이 AG화되면 활성산소가 대량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신진대사의 리듬도 늦어진다. 즉, 멜라닌 생성량은 늘어나는데 배출량은 줄어들기 때문에 멜라닌이 몸속에 지나치게 축적되어 기미나 주근깨가 늘어난다. AG는 기미, 처짐, 주근깨 등을 늘려서 피부를 노화시킨다. 피부가 AG화되면 원래는 투명한 콜라겐이 노란색이나 다갈색으로 변하고 혈액순환도 안 좋아져서 누렇게 뜨기도 한다. 거울을 보고 피부의 변화를 느꼈다면 체내에 AG가 축적되고 있는지도 모른다. 잘못된 식습관을 계기로 입안이나 장내 세균의 균형이 무너지고 혈관을 통해 몸속으로 염증이 퍼진다. AG가 많이 함유된 가공식품을 섭취함으로써 혈당치가 올라가고 몸의 여기저기에서 염증을 낳는 AG를 쌓아간다. 즉, 식생활을 바꾸면 몸의 염증을 억제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도 무엇을 어떻게 바꾸면 좋을까 고민하는 사람도 많을 것이다. 우선 살펴보아야 될 것은 자신이 식사에 얼마나 시간을 들이고 있는지다. 시간을 들이지 않고 신속하고 손쉽게 공복을 채우는 방법만 생각하고 있진 않은가. 그렇기 때문에 빵이나 파스타, 우동, 덮밥 등 아무래도 당질과 지질에 편중된 가공식품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음식들은 제대로 씹지도 않고 그렇게 먹으면 어떻게 될까? 머지않아 몸이 염증투성이가 되고 말 것이다. 어떠한 음식을 먹어도 될지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그것은 조리법에 주의하는 것과 가공식품일 경우 식품의 성분 표시를 보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다. 식품을 고온에서 가열한 것은 되도록 먹지 않는다. 전자레인지는 마이크로파로 식품의 분자를 진동시켜서 고온으로 만든다. 그렇기 때문에 구웠을 때처럼 색이 나지 않아도 갈변 반응과 같은 상태가 된다. 또한 차가워진 식품을 전자레인지로 다시 데우는 사람도 있는데 이미 조리한 튀김이나 크로켓 등을 다시 데우면 식품의 AG가 더 높아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자. 햄버거나 감자튀김 같은 패스트푸드에도 AG가 많이 들어있다. 많은 고객에게 단시간에 상품을 제공하기 위해서 식재료를 고온에서 가열 처리하기 때문이다. 성분 표시에서 액상 과당을 확인하라. 청량 음료나 탄산음료, 과자, 통조림, 가공식품 등에서 단맛을 내기 위해서 액상 과당을 사용한다. 이름 그대로 옥수수에서 추출한 포도당을 일부 과당으로 바꾼 감미료이다. 액상 과당은 탄수화물에 들어있는 포도당보다도 몇 배 더 빠른 속도로 단백질과 결합한다. 액상과당이 많이 들어있는 청량음료를 물처럼 마시는 것은 몸에 AG를 쌓아두는 행위와 같다. 또한 액상과당은 캔 주스나 캔 커피에도 사용된다. 과즙 농도가 적은 주스도 농도를 맞추기 위해서는 액상과당을 사용한다. 스포츠 음료 안에도 액상과당은 들어간다. 수분 보충에 좋다고 매일 마시면 AG 투성이가 되고 말 것이다. 날로 먹는 편이 좋지만 날로 먹을 수 없는 식재료도 많이 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 저온으로 쪄서 고온에 가열하는 것을
피하는 조리법을 사용한다. 100도 이하의 저온에서 찌는 방법은 재료 본연의 맛을 더 살리는 효과도 있다. 우선 고기나 생선을 먼저 저온으로 쪄둔다. 그런 다음 표면만 살짝 굽는다. 이미 속까지 익었기 때문에 장시간 고온으로 가열할 필요가 없어져서 에이즈를 줄일 수가 있다. 또한 사용하는 기름에도 주의해야 한다. 샐러드유는 상하기 쉬우므로 이왕이면 질 좋은 올리브 오일이나 들기름을 선택하는 것이 낫다. 우리는 자신의 몸에 대해서 의외로 잘 모른다. 예를 들면 열이 났을 때나 설사를 했을 때 어떤 메커니즘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는 알지 못한 채 넘어간다. 정말 건강을 유지하고 싶다면 자신의 몸의 현주소를 알아보려고 좀 더 노력해야 한다. 자신의 몸의 현재 상태를 알려는 마음이 없으면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도 단지 숫자에 울고 웃을 뿐 건강을 유지하려는 구체적인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행동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건강검진에서 얻을 수 있는 수치로 자신의 몸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올바르게 이해해야 한다. 언제까지나 실행에 옮기지 못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검진에서 얻을 수 있는 수치를 기준으로 매일의 식생활이나 생활 습관을 조절하는 행동이 이어져야 한다. 개인이 건강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은 좀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데도 기여한다. 우리는 많은 사람과 다양한 관계를 맺으면서 생활한다. 누구나 그 사회의 일원으로서 각자의 역할이 주어진 채 인생을 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입장에서 주어진 역할을 다하지 않으면 사회 자체가 지속되기 어렵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어진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우선 자신이 건강해야 한다. 건강이야말로 사회에서 스스로의 입장을 다하기 위한 기본 조건이다. 당신은 무엇을 위해서 건강해지고 싶은가? 그리고 어떻게 건강해지려 하는가? 자신을 중심으로 건강에 관한 의식을 바꾸는 것이 두고두고 사회에 대한 공헌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깨달으면 한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발췌에 요약해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전체적인 맥락을 파악하고 싶은 분들은 책을 구해서 한번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책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몸은 얼굴부터 늙는다입니다. 저자는 KRD, 니온바시 메디컬 팀, 그리고 출판사는 갈매나무입니다. 몸은 얼굴부터 썩는다. 얼굴이 썩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이야? 라고 의아해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얼굴이 썩는다는 말을 들으면 어떤 모습이 떠오르는가? 녹아내리거나 부어올라서 얼굴 자체가 무너져 버리는 이미지를 떠올릴 수 있을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서서히 기능이 쇠퇴하거나 완전히 멈추는 이미지를 떠올릴 수도 있겠다. 다른 한편으로 서서히 기능이 쇠퇴하다가 완전히 멈추는 이미지를 떠올릴 수도 있겠다. 얼핏 보기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안쪽에서는 문제가 점점 커져서 기능이 저하되다가 마침내 정지하는 것이다. 이 책에서 말하는 썩는다는 후자의 이미지이다. 얼굴에는 눈과 코, 입, 귀, 인간이 살아가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감각기관이 모여 있다. 이 기관들의 기능이 서서히 쇠퇴해서 결국에는 정지하면 어떻게 될까? 인간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오감, 시각, 미각, 후각, 청각, 촉각. 이러한 것 중 4개의 감각기관이 얼굴에 속해 있다. 즉, 얼굴이 썩으면 평범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된다. 눈이 쇠퇴해서 그 기능을 완전히 잃어버리면
아름다운 풍경이나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을 볼 수가 없다. 입의 기능이 쇠퇴하면 맛있는 음식을 맛볼 수가 없다. 코의 기능이 쇠퇴해도 맛있는 음식 냄새를 맡을 수가 없고 풍미를 마음껏 즐기지 못한다. 눈, 코, 입의 기능이 쇠퇴하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식욕 자체가 없어지고 말 것이다. 그리고 귀가 쇠퇴하면 대화를 즐길 수 없고 위험을 감지하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썩는 현상이 진행되고 있다면 이미 몸에 뭔가 심각한 이상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크다. 마치 흰개미가 안쪽에서부터 갉아먹는 집과 같다. 눈에 띄지 않게 은밀히 쌓이는 문제는 결국 병의 온상이 된다. 그러므로 사람의 건강 상태는 얼굴을 진단하면 바로 알 수 있다. 얼굴은 뇌에 직접 연결되는 모든 감각기관이 집약되어 있다. 현재 전신의 상태를 가장 단적으로 나타내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몸 전체가 썩어 들어가지 않게 하려면 우선 얼굴의 건강이 중요하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한창 일할 나이인 30에서 40대에도 이미 얼굴이 썩어 들어가기 시작한 사람이 적지 않다. 사실 사람이 썩는다는 것은 나이에 의한 것만이 아니다. 그보다는 나 자신의 몸을 지켜줘야 할 면역 반응의 폭주가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 병원균 같은 외적으로부터 몸을 보호하는 면역 반응이 왜 우리 자신에게 적의를 드러내는 것일까? 왜 우리의 생명을 지켜줘야 할 면역 반응이 몸이 썩는 속도에 영향을 주는 것일까?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 몸을 형성하고 있는 세포가 어떻게 면역 기능을 발휘하여 병을 막아주고 있는지 그 방어 시스템을 알아야 한다. 병원체를 제거하는 데는 여러 단계가 있다. 원래 외부에서 들어오는 병원체는 피부나 몸의 기관을 덮고 있는 점막의 장벽에 의해서 차단된다. 대부분의 병원체나 이물질은 이곳을 통과하지 못한다. 하지만 가장 먼저 장벽을 넘는 병원체나 이물질이 생긴다. 면역 반응은 이렇게 처음으로 장벽을 돌파한 병원체나 이물질에 대해서 일어나는 반응이다. 예를 들면 넘어져서 다쳤을 때 몸 안에 다양한 병원체나 세균이 들어온다. 이때 몸을 방어하기 위한 세포를 면역세포라고 한다. 조금 어렵게 들릴지도 모르겠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일어나는 병원체 및 세균과 맞서는 면역세포의 투쟁이야말로 사람마다 다른 노화 속도의 주된 요인이다. 면역세포들은 어떻게 커뮤니케이션을 취하고 있을까? 크게 나누어 두 가지 커뮤니케이션 방법이 있다. 하나는 세포끼리 접촉해서 직접 커뮤니케이션을 취하는 방법이다. 뇌에 있는 신경세포 등은 통화하기 위한 실에 해당하는 시냅스를 최대한 늘려서 좀 더 신속하게 많은 세포와 정보를 교환한다. 하지만 면역세포 입장에서는 광대한 몸속에서 많은 아군을 불러들여 싸우기에는 조금 비효율적인 커뮤니케이션 방법이다. 다른 한 가지 방법은 몸속에 뻗어 있는 네트워크 혈관을 사용해서 원격으로 커뮤니케이션을 취하는 방법이다. 세포는 단백질로 만들어진 신호 전달 물질을 혈관 안에 방출한다. 그것이 바로 사이토카인이라는 물질이다. 사이토카인은 혈류를 통해 몸속을 자유롭게 돌아다닌다. 그렇기 때문에 몸속에 있는 다양한 세포의 메시지를 보낼 수가 있다. 사이토카인은 수용체라는 특정 메시지를 받아들이는 수실함과 같은 것을 가지고 있어서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확실하게 메시지를 받을 수가 있다. 사이토카인의 메시지에는 여러 내용이 담겨 있다. 늘어라 라는 메시지도 있고 세포의 행동을 촉진하는
이래라라는 메시지도 있다. 한편 얌전히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것도 있고 세포 행동을 억제하는 죽어달라라는 메시지도 있다. 사이토카인은 면역 세포뿐만 아니라 모든 세포에서 발신되는 그런 세포 사이에서 몸을 유지하기 위한 메시지를 전달한다. 호르몬은 몸의 각 기관을 움직이거나 기분이나 감정을 좌우하는 신호를 전달하는 물질이다. 호르몬과 사이토카인은 매우 비슷한 역할을 한다. 하지만 호르몬은 몸에 광범위하게 작용한다는 점에서 사이토카인과 큰 차이가 있다. 즉, 통신을 할 수 있는 거리가 다른 것이다. 사이토카인은 주로 발신하는 세포 주변에 작용한다. 반면 호르몬은 사이토카인에 비해서 더 멀리 있는 표적기관에 작용할 수가 있다. 병원체를 몰아내기 위해서 사이토카인으로 면역세포를 활성화하면 면역세포는 병원체에 감염된 자신의 몸의 세포를 점점 파괴하기 시작한다. 당연한 얘기지만 세포의 파괴는 고통을 동반한다. 면역세포가 물리적으로 공격하는 부위는 붉게 변하거나 열이 나고 통증이 생기거나 붓기도 한다. 마치 몸 안에 불꽃이 생기는 것과 같은 상태가 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염증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몸 안에서 그런 만성염증이 없다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전 인구의 약 70%가 앓고 있는 염증성 질환이 있다. 바로 치주병으로 입안에서 생기는 만성적인 염증이다. 치주병은 입안에 있는 세균이 치아와 잇몸 사이에 붙어서 생겨난다. 세균이 많이 붙으면 잇몸에 경미한 염증이 일어난다. 이 내독소에 면역체가 반응해서 사이토카인이 대량으로 분비된다. 면역세포가 활성화돼서 잇몸이 붓고 염증이 유발되거나 파골세포가 활성화되곤 한다. 이런 식으로 자신의 몸을 공격하고 염증 상태를 일으키게 되는 것이다. 염증 상태가 계속되면 세균에 감염된 잇몸 조직이 점점 파괴된다. 치조골이라는 치아를 지탱하는 뼈가 녹기 시작하고 결국에는 치아가 빠지고 만다. 이처럼 몸의 기능이 조금씩 저하되는 부패와 만성염증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 입안에는 약 500에서 700여 종의 균이 있다. 이 세균들은 제각기 역할이 있는데 식생활이나 생활 환경의 변화에 따라 세균의 균형이 깨지면 내독소를 가진 세균이 늘어난다. 이 세균은 치아 주변에서 염증을 일으키는데 그치지 않는다. 사람의 입에는 타액이 흐르고 하루에 1에서 1.5리터의 타액을 마신다. 이 세균은 이 타액에 함유해서 위나 장의 소화기관을 통해 몸 안의 또 다른 장기 기관에 이르게 된다. 치주병이 심해지면 문제는 더 커진다. 잇몸 조직이 파괴되어 온몸 곳곳에 연결되어 있는 혈관과 이어지면 세균이 혈관을 타고 온몸을 돌기 때문이다. 그러면 온몸에 존재하는 면역세포가 세균의 내독소에 반응해서 염증을 만드는 사이토카인을 퍼뜨린다. 결국 온몸이 염증에 휩싸이게 되는 것이다. 특정 부분에서 사이토카인의 혈중 농도가 높아지면 사이토카인은 호르몬과 마찬가지로 온몸에 대량으로 확산되는 특징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치주병이 장기화되면 거기에서 발생하는 사이토카인이 전신의 면역세포에 영향을 줘서 온몸의 염증 상태가 되고 만다. 최근 여러 연구에서 치주병과 전신질환의 연관성이 밝혀지고 있는데 그 주된 원인이 사이토카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치주병으로 인해 생긴 사이토카인은 혈중의 당을 에너지로 변환하는 호르몬인 인슐린의 기능을 정지하라는 메시지를 보낸다. 그로 인해 인슐린 저항성 상태가 되어 당뇨병을 악화시킨다. 즉,
치주병을 제대로 치료하면 인슐린 저항성이 개선되어 혈당을 잘 조절할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또한 고혈당은 입안의 만성염증을 악화시킨다. 그 밖에도 치주병 세균이 동맥경화 등의 심혈관 질환을 일으키거나 악화시킨다는 사실이 다양한 연구를 통해 밝혀지고 있다. 치주병균은 치주 조직을 파괴하는 무서운 균이지만 사실 치주병균 자체의 병원성은 매우 약하다. 대장균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이다. 병원성이 약한데 왜 치아를 지탱하는 뼈가 녹는 것일까? 그것은 치주병균이 가지고 있는 내독소에 면역세포가 과잉 반응해서 사이토카인을 방출해서 염증을 일으키기 때문이다. 그러면 치주병은 어떻게 진행될까? 치주병균은 치아 주변에 부착된 플라그 속에 들어가 공기가 잘 닿지 않는 치아와 잇몸 사이를 향해 이동하고 더 안으로 파고든다. 원래 잇몸에는 치육구라 불리는 1에서 2mm의 틈이 존재한다. 이 틈이 염증에 의해서 파괴되어 치주병균이 더 안으로 침입한다. 치주병균이 치아와 잇몸 사이에 들어가면 염증을 일으켜서 빨갛게 붓고 피가 난다. 이것은 치주병균을 면역세포가 공격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면역세포로부터는 사이토카인이나 단백질 분해 효소가 대량으로 방출된다. 치주병균을 제거하려고 면역세포도 사이토카인이나 단백질 분해 효소를 계속 방출한다. 치주 포켓 안쪽에는 염증이 심해져서 잇몸 조직이 파괴되고 혈관도 상처를 입어서 치주병균이 혈관을 통해 온몸에 퍼지고 만다. 이로써 치주병이 전신병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비염 때문에 입으로 호흡하는 게 일상화되면 타액이 건조해져서 치주병이 악화된다. 타액에는 치주병균의 활동을 억제하는 면역물질이 포함되어 있는데 산을 중화해서 입안을 중성으로 되돌리는 역할을 한다. pH 7은 선호균에게 최적의 환경이다. 그러므로 타액이 감소하면 입안이 산성해되어 치주병균이 증식하기 쉬워진다. 타액은 세균이 몸에 침투하지 못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 늘 대량의 타액을 흘리는 아기를 떠올려보라. 타액이 활동하기 때문에 저항력이 약한 유아도 세균의 위험에 노출되는 일이 없는 것이다. 우리는 입안의 불씨가 작은 불이 되어 점차 몸 전체로 퍼지는 불똥이 튀며 큰 불로 번지는 상황을 설명했다. 작은 불을 막기 위해서는 그런 큰 불이 일어나기 쉬운 곳을 미리 파악해두고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 그 작은 불은 입안에서 발생한다. 그러면 어떻게 주의를 기울여야 할까? 우선 잊어서는 안 되는 사실은 치주병을 일으키는 치주병균은 치아에 붙은 치석 안에 숨어 있다는 점이다. 먼저 자신의 입안에 넣은 것들에 주목해야 한다. 아침이나 점심에 시간이 없다고 편의점에서 빵이나 주먹밥을 먹는다. 저녁에도 귀찮아서 패스트푸드나 라면, 우동 등으로 끼니를 때운다. 그러한 식생활을 계속하다 보면 치아에 플라그가 붙기 쉽고 치주병균이 증식하기가 쉽다. 또한 당질 중심의 생활을 계속하다 보면 당뇨병으로 연결되기도 쉽다. 자신의 치아에 플라그가 붙지 않도록 매일 양치질을 거르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사실 양치질을 해도 과연 플라크가 제대로 제거되었는지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래서 치주병에 걸려도 초기에는 자각 증상이 없고 자신이 치주병을 앓고 있는지조차 모르는 사람도 많다. 그렇다면 이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우선 잇몸의 색이 입술 윗면의 색과 비교해서 흑적색으로 변해 있으면 치아에 염증이 일어났을 가능성이 크다. 잇몸이 부어 있어도 주의해야 한다. 양치질을 할 때 치아와 잇몸 사이에서 피가 스며 나오거나
칫솔이 붉게 물들어 있는 것은 잇몸에서 염증이 진행되고 있다는 증거이다. 또한 잇몸이 두꺼워지거나 부은 것처럼 도출되어 있으면 이미 염증이 상당히 진행되고 있을지도 모른다. 가공식품에 많이 들어있는 에이지는 염증을 일으키는 물질이다. 에이지는 음식물에서 섭취하기도 하고 잘못된 생활 습관 등에서 몸속에서 만들어지기도 한다. 또한 만성염증뿐 아니라 노화에도 깊은 연관이 있는 물질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최근 연구에서는 당화를 산화 이상으로 세포를 손상시키는 요인으로 주목하고 있다. 당화란 단백질과 당이 결합해서 단백질이 변질되는 현상이다. 그 당화의 결과로 생성되는 물질을 A지라고 불린다. A지란 Advanced Glycation and Product의 약자로 최종 당화 산물이라고도 한다. 강한 독성을 가지고 있어서 전신의 건강과 노화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물질이다. 더구나 한번 당화돼서 에이지가 된 단백질은 원래대로 돌아가지 않는다. 에이지는 당화한 세포의 기능을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주변의 정상적인 세포도 공격하고 만다. 당과 단백질의 결합이라고 해도 얼핏 상상이 안 갈 수도 있다. 자주 먹는 요리를 예로 들어보자. 맛있게 구운 핫케이크를 떠올려보라. 식욕을 자극하는 표면의 노르스름한 색, 이것이 당화이다. 핫케이크의 재료는 계란과 우유 등의 단백질과 밀가루, 설탕류의 당이다. 프라이팬 위에서 단백질과 당이 만나서 당화한다. 원래 인간의 몸 안에서는 자신의 세포에 대해서 면역 반응이 일어나는 일은 없다. 하지만 당이 결합하여 변성된 단백질은 이물질로 인식해서 면역 세포에게 공격을 받는다. 단백질이 있는 모든 곳에서 에이지가 생긴다. 그리고 에이지가 쌓여 있는 부분에는 염증이 일어난다. 혈관에 에이지가 쌓이면 동맥경화, 뼈에 축적되면 골다공증, 눈에서는 백내장을 일으킨다. 에이지가 생기는 것은 세포뿐만이 아니다. 몸 안에서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혈구나 효소도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에이지의 먹이가 되고 만다. 당화는 단백질의 기능을 떨어뜨린다. 즉, 혈구나 효소의 활동도 쇠약해진다는 뜻이다. 혈구의 에이지화는 일반적인 혈액 검사에서도 알 수가 있다. 지금까지는 나이를 먹거나 자외선의 영향으로 인해 콜라겐이 끊어지거나 손상을 입어서 피부가 탄력을 잃고 처지거나 주름이 생긴다고 생각해왔다. 하지만 최근 연구에서는 당이 결합해서 에이지화됨으로써 콜라겐이 딱딱해지거나 약해진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결국 에이지는 피부의 노화에도 연관이 있는 것이다. 에이지가 피부 주름이나 처짐만 만드는 것이 아니다. 자외선에 노출되어 생긴다고 여겼던 기미도 에이지가 장난을 치는 것이라고 밝혀졌다. 자외선에 노출되면 피부 표면의 기저층에 있는 멜라노사이트가 멜라닌을 만든다. 콜라겐이 에이지화되면 활성산소가 대량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신진대사의 리듬도 늦어진다. 즉, 멜라닌 생성량은 늘어나는데 배출량은 줄어들기 때문에 멜라닌이 몸속에 지나치게 축적되어 기미나 주근깨가 늘어난다. 에이지는 기미, 처짐, 주근깨 등을 늘려서 피부를 노화시킨다. 피부가 에이지화되면 원래는 투명한 콜라겐이 노란색이나 다갈색으로 변하고 혈액순환도 안 좋아져서 누렇게 뜨기도 한다. 거울을 보고 피부의 변화를 느꼈다면 체내에 에이지가 축적되고 있는지도 모른다. 잘못된 식습관을 계기로 입안이나 장내 세균의 균형이 무너지고 혈관을 통해 몸속으로 염증이 퍼진다. 에이지가 많이 함유된 가공식품을 섭취함으로써 혈당치가 올라가고 몸의 여기저기에서 염증을 낳는 에이지를 쌓아간다. 즉,
식생활을 바꾸면 몸의 염증을 억제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도 무엇을 어떻게 바꾸면 좋을까 고민하는 사람도 많을 것이다. 우선 살펴보아야 될 것은 자신이 식사에 얼마나 시간을 들이고 있는지다. 시간을 들이지 않고 신속하고 손쉽게 공복을 채우는 방법만 생각하고 있진 않은가. 그렇기 때문에 빵이나 파스타, 우동, 덮밥 등 아무래도 당질과 지질에 편중된 가공식품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음식들은 제대로 씹지도 않고 그렇게 먹으면 어떻게 될까? 머지않아 몸이 염증 투성이가 되고 말 것이다. 어떠한 음식을 먹어도 될지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그것은 조리법에 주의하는 것과 가공식품일 경우 식품의 성분 표시를 보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다. 식품을 고온에서 가열한 것은 되도록 먹지 않는다. 전자레인지는 마이크로파로 식품의 분자를 진동시켜서 고온으로 만든다. 그렇기 때문에 구웠을 때처럼 색이 나지 않아도 갈변 반응과 같은 상태가 된다. 또한 차가워진 식품을 전자레인지로 다시 데우는 사람도 있는데 이미 조리한 튀김이나 크로켓 등을 다시 데우면 식품의 에이지가 더 높아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자. 햄버거나 감자튀김 같은 패스트푸드에도 에이지가 많이 들어있다. 많은 고객에게 단시간에 상품을 제공하기 위해서 식재료를 고온에서 가열 처리하기 때문이다. 성분 표시에서 액상 과당을 확인하라. 청량 음료나 탄산음료, 과자, 통조림, 가공식품 등에서 단맛을 내기 위해서 액상 과당을 사용한다. 이름 그대로 옥수수에서 추출한 포도당을 일부 과당으로 바꾼 감미료이다. 액상 과당은 탄수화물에 들어있는 포도당보다도 몇 배 더 빠른 속도로 단백질과 결합한다. 액상과당이 많이 들어있는 청량음료를 물처럼 마시는 것은 몸에 에이지를 쌓아두는 행위와 같다. 또한 액상과당은 캔 주스나 캔 커피에도 사용된다. 과즙 농도가 적은 주스도 농도를 맞추기 위해서는 액상과당을 사용한다. 스포츠 음료 안에도 액상과당은 들어간다. 수분 보충에 좋다고 매일 마시면 에이지 투성이가 되고 말 것이다. 날로 먹는 편이 좋지만 날로 먹을 수 없는 식재료도 많이 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 저온으로 쪄서 고온에 가열하는 것을 피하는 조리법을 사용한다. 100도 이하의 저온에서 찌는 방법은 재료 본연의 맛을 더 살리는 효과도 있다. 우선 고기나 생선을 먼저 저온으로 쪄준다. 그런 다음 표면만 살짝 굽는다. 이미 속까지 익었기 때문에 장시간 고온으로 가열할 필요가 없어져서 에이지를 줄일 수가 있다. 또한 사용하는 기름에도 주의해야 한다. 샐러드유는 상하기 쉬우므로 이왕이면 질 좋은 올리브 오일이나 들기름을 선택하는 것이 낫다. 우리는 자신의 몸에 대해서 의외로 잘 모른다. 예를 들면 열이 났을 때나 설사를 했을 때 어떤 메커니즘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는 알지 못한 채 넘어간다. 정말 건강을 유지하고 싶다면 자신의 몸의 현주소를 알아보려고 좀 더 노력해야 한다. 자신의 몸의 현재 상태를 알려는 마음이 없으면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도 단지 숫자에 울고 웃을 뿐 건강을 유지하려는 구체적인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행동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건강검진에서 얻을 수 있는 수치로 자신의 몸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올바르게 이해해야 한다. 언제까지나 실행에 옮기지 못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검진에서 얻을 수 있는 수치를 기준으로 매일의 식생활이나 생활 습관을 조절하는 행동이 이어져야 한다. 개인이 건강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은 좀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데도 기여한다. 우리는 많은 사람과 다양한 관계를 맺으면서 생활한다. 누구나 그 사회의 일원으로서 각자의 역할이 주어진 채 인생을 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입장에서 주어진 역할을 다하지 않으면 사회 자체가 지속되기 어렵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어진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우선 자신이 건강해야 한다. 건강이야말로 사회에서 스스로의 입장을 다하기 위한 기본 조건이다. 당신은 무엇을 위해서 건강해지고 싶은가? 그리고 어떻게 건강해지려 하는가? 자신을 중심으로 건강에 관한 의식을 바꾸는 것이 두고두고 사회에 대한 공헌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깨달으면 한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발췌 요약해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전체적인 맥락을 파악하고 싶은 분들은 책을 구해서 한번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